안녕하십니까. 서울 중등 독립운동사 교육연구회 하반기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한민족의 중국 동북지역 이주 역사와 독립운동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곽승지입니다. 오늘 이 강의 주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을 무대로 해서 한민족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중국 동북지역의 땅의 역사와 한민족과의 인연이 어떠했는지, 또 한민족의 일원인 조선족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아가서 한민족의 미래와 관련한 중국 동북지역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국 동북지역 땅의 역사, 그리고 한민족의 중국 동북지역 이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조선족의 중국 동북지역 이주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 동북지역이 일제의 침략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전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 중국 동북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선족 사회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조선족 사회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민족의 중국 동북지역 이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민족의 중국 동북지역 이주 역사를 소급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860년대 중반 이후에 생계를 위해서 동북지역으로 이주했던 지금의 조선족의 선조들의 이주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민족의 중국 동북지역 이주라고 말하지만 달리 얘기하면 조선족의 중국 동북지역 이주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선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저는 제가 2013년에 썼던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조선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중국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하면서 부른 정치적 용어, 이렇게 말입니다. 즉 조선족이란 말은 중국에서 사용을 될 때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들과의 형평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름 붙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한민족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조선족이란 말이 맞득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요. 근데 사실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특별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현실인데요.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조선족이라고 얘기하고 구소련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려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 안에서는 자이니치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조선족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과 조선족 그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조선족들은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 사람들은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나왔나를 보면요.
1945년 8월 해방되기 이전에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민족을 부르는 명칭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대한민국 할 때 한자를 써서 한인이라고도 하고요. 또 조선 사람, 조선인이라고도 하고, 고려인, 부여족, 이런 다양한 이름을 썼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중국 동북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들의 명칭에서도 이런 이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할 때 한자를 쓰게 되고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고 하여 조선이라는 말을 쓰면서 남북이 각각을 칭하는 말이 달랐는데요.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의 경우도 그 족의 이름을 그 이전에는 조선인, 조선 사람 이렇게 쓰다가 조선족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기원은 대체로 1950년대 중엽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2년에 1952년 9월 3일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인 9월 3일은 연변에서는 조선족 사회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기념일이라고 하여 기념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변 조선민족 자치구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그때는 쓰이지 않았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근데 대략 1953, 4년을 거치면서 이 용어의 정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5년 12월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연변 조선민족 자치구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변하게 되는데요. 조선족 자치주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명칭이 조선족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50년대 말에 이르러서였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조선족이라는 용어는 50년대 중반 이후에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조선족의 기원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으로 당시로 이제 소급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소급을 한다고 하면 45년 8월 해방 무렵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45년 8월 해방된 이후에 한반도로 귀환하지 않고 중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그 이후 조선족의 하나의 근간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족의 이주 역사에 대한 그 중국 내에서 주장을 보면요, 중국의 학계, 대체로 조선족 학자들의 주장인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연변대학 교수였던 김춘선 교수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천인민족설과 토착민족설로 나누어집니다. 천인민족설은 한반도에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 동북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천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60년대 중반 이후에 넘어간 것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연해주 지역, 즉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과 중국의 동북 지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라가 달라서 그 당시에는 연해주 지역이나 중국 동북 지역이나
별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1860년에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지금의 연해 지역이 러시아 땅이 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마주보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고려인들은 1864년을 고려인의 그 러시아 이주의 시점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1914년에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려인 스스로가 1864년이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연해주로 이주한 시점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 시점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주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아무튼 천인민족설은 그래서 1860년대 중후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인민족설은 사실 얼마 전까지도 대부분의 조선족들과 그 조선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주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인민족설을 따르면 현재의 중국 내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과 연결고리가 분명해집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주장인 토착민족설은 좀 역사를 한 200 수십 년 거슬러 올라가서 1600년대 초 명말 청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정묘병자 전쟁 무렵에 수십만 명의 조선인들이 붙잡혀 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돌아왔지만 일부는 결국은 청나라에 남아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요녕성 주변에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만 박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집단 부락을 형성해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가촌, 박보가촌 뭐 이런 식의 박씨를 앞에 내세워서 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1980년대 들어서 문화대혁명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소수민족 정책을 통해서 우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른바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나도 조선족이야 라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살펴보니까 이들이 제시한 자료들을 보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래 좋아 너들은 조선족이야 라고 인정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 요녕성 지역에 가보면 그 박씨들이 모여 사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요녕성 본계시 쪽에 가면 그쪽에 살고 있는 그 본계현에만 한 7천여 명의 그 박씨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말 청초 시대 때 넘어온 그 선조들 때부터 만들어 놓은 그 족보를 잘 간직하고 있고 그 족보를 지금도 아주 자랑스럽게 이어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해 받아들여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토착민족설은 그런 박씨들의 집성촌에 모여 살고 있는 새롭게 조선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계기로 해서 중국 학자들이 새로운 이주 역사의 기원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장을 따르면 현재의 조선족들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들만의 그 맥은 있지만 이들이 현재 조선족 사회와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은 초기에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이주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본계현의 박부호촌입니다. 저도 여기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이 물 건너에 있는 마을이 박씨들의 집성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씨들이 별로 많이 안 남아 있지만 어쨌든 본계현에만 조선족이 이 박씨들이 한 7천여 명이 살고 있고 그들을 이렇게 정리한 이제 족보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이주 과정은 뭐 단순화시켜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훨씬 더 쪼개서 다양하게 분류하지만 저는 뭐 좀 단순화시켜서 이 지역의 이주 과정의 특성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1860년대 중후반부터 이주하기 시작했던 생계형 이주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주하기 시작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형 이주라고 얘기하는데, 뭐 독립운동은 1910년부터 10년 이후에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권, 즉 주권의 절반이 뺏기게 되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동북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도 1906년에 이상설 선생이 용정에 서전서숙을 세웁니다. 그 서전서숙 숫가를 보면 숫가의 후렴 맨 마지막 부분이 보국 안민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게 1906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907년에는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에 만주 지역을 개간하고 또 굴량미 생산을 위해서 농지 개간형 집단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단계로 저는 나누어서 이주 과정을 설명합니다. 조선인들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한반도에서 건너갔고 그리고 거기서 살았지만 이들은 해방이 되면서 또 다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즉 고향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계속 여기 살 거냐 하는 갈등이죠. 광복 당시 중국 동북 지역의 조선인의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대략 적게는 160만 명 정도에서 많게는 230만여 명까지 이런 다양한 통계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216만 명이라는 그 설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216만 명을 당시 인구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체로 보면 절반이 한반도로 돌아오고 절반이 거기에 남게 됩니다. 광복 직후에 한 80만여 명이 한반도로 돌아오는데 주로 남한 쪽에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전쟁 기간, 즉 중국에서 해방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국공내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국민당 정부와 중국 공산당 간의 전쟁 기간 동안에 국민당 정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한 30여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10만여 명이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갔던 그 제일동포들과 비교해 보면요, 제일동포들은 당시에 그 해방 무렵에 중국에 있었던, 중국 동북 지역에 있었던 조선인이나 일본에 있었던 제일동포들이나 그 숫자가 비슷비슷합니다. 일본도 한 200만 명 됐는데요. 근데 귀환한 사람들의 수는 일본 동포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에 있던 분들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유엔 사령부가 중심이 돼서 귀환 정책을 펴니다. 배편도 알선을 하고 그다음에 노잣돈도 좀 챙겨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200만 명 중에 한 140만 명이 돌아온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상 귀환 정책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우리는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틀 안에서 생각을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배하던 그런 지역과 국민당 정부 세력이 지배하던 지역이 좀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지배하던 지역은 해방구라고 얘기하고 국민당 정부가 지배하던 곳은 수복구라고 얘기하는데요. 해방구는, 공산당은 포용 정책을 펴니다. 조선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용 정책을 취하면서 토지 분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그 정책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반면에 수복구에서, 국민당 정부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에서는 귀환을 송환 정책을 취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일제하에서 우리 민족이 한족들을 핍박했다. 뭐 일부 이제 친일 세력들이나 뭐 일부의 조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했기도 했겠지만 한족들을 재산을 뺏거나 뭐 힘들게 했다는 등등의 이유로 해서 국민당 정부는 조선 사람들을 니네 나라로 가, 니네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해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국민당 정부 세력이 지배하던 지역에 살던 조선인이 훨씬 더 많이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로 이제 남한 출신들이 많은데요. 남한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더 늦게 동북 지역으로 이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사변 이후에 농지 개간을 위해서 일본의 유혹에 빠져서 갔던 사람들 등등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동북 지역으로 이주한 역사도 짧을 뿐더러 그래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 또는 고향에 대한 생각, 또는 친지들에 대한 생각도 더 컸기 때문에 귀환하려는 마음을 더 쉽게 가졌다는 거죠. 반면에 연변 지역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이 영향을 미치던 지역의 조선인들은 이미 이주한 역사도 길었을 뿐 아니라 강 건너면 바로 내가 살던 곳이니까 뭐 굳이 서둘러 갈 필요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귀환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뭐 그런 상황에서 1946년에 이르르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토지 분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농사 짓던 사람들인 조선인들로서는 땅을 준다는 얘기는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었겠죠. 따라서 그 고마움을 가지고 정착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미 그 무렵에는 사실상 국공 내전이 시작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토지 분배를 받았던 조선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참군 참전 운동에 앞다투어 나가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조선인들에게 땅을, 토지를 분배했던 것에 대한 보은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아무튼 1950년에 중국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조선족 인구가 대략 111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216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이 귀환했고 절반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 속에서 동북 지역에 살기로 결심한 조선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는 해방이 됐는데요. 중국 동북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로서는 이것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딜레마 같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뭐 일부의 사람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굳혔겠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반은 가고 절반은 남은 셈인데요. 연변대학 교수를 했던,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요, 유현산 선생이 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에 해방된 시점이 8월이 아니라 10월쯤이었으면, 즉 거두미를 다 한 다음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로 돌아갔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대부분이 농사꾼인 조선 사람들이 들판에 곡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살겠다고 가기 어려웠었다는 거죠. 뭐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남아있던 조선인들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선 당장은 국공 내전 속에서 많은 희생을 겪게 됩니다. 이 앞서서 이미 그 해방 직후부터 중국 동북 지역 곳곳에는 마적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전에는 일제에 의해서 치안이 유지됐다면 해방된 이후에는 일제가 빠져나가고, 물론 소련군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마적들이 활개를 쳤는데요. 실제로 동북 지역의 그 조선족 마을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한반도로 돌아가려고 오다가 인심 좋은 마을에 잠시 머물렀다가 거기에 정착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적을 피해서 돌아가야지 하고 가다가 어느 마을에서 쉴 겸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냥 거기에 주저앉게 됐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그 해방 초기에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곧바로 국공 내전이 시작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참전 참군 운동에 조선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6만 3천여 명이 참여를 했답니다. 그 중국 공산당의 그 군인으로서 참여를 했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의 군대에 편입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데요. 6만 3천여 명이 참여해서 국공 내전에서 희생된 사람이 3,900여 명으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1945년에 해방된 후에 직후부터 중국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중국 내의, 즉 동북 지역 내에서의 그런 정세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또 국공 내전에
본의 아니게 휩싸이면서 거기서도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남북한에 각각 이제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들은 좀 더 희망을 갖게 되죠. 사실 그때까지 중국 동북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은 내 고향은 한반도야 라는 생각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초기에는 이제 남북한을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46년 말경부터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연변 지역의 그 조선인들은 이념적으로 그 정세를 판단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7년경에 이르러서는 동북 지역의 조선인들은, 특히 연변 지역의 조선인들은 우리 고국은 북한이야 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괴뢰 정권이야 라는 인식을 갖죠. 그게 일정하게 이제 이데올로기화된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1949년 10월에 조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이들은 진짜로 계속 여기 남아서 중국 국민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중국 공산당이 이중 국적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어요. 조선인은 조선 사람이기도 하고 중국 사람이기도 해. 뭐 이런 입장이었죠. 뭐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는 중국 내의 사정이 이제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선인들이 중국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이제 바라는 쪽으로 정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러다가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는데 바로 1년도 채 안 돼서 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념적으로 이미 그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나의 조국인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또는 뭐 주변의 요구에 의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 김동삼 선생의 손자로 알고 있는데요. 김중생 선생이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하얼빈 쪽에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아마 그러니까 그 한국으로 그 국적 취득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분의 그 책에 따르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조선인이 한 10만 명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는 좀 적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어쨌든 김중생 선생은 10만여 명이 이를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희생된 조선인이 6,900여 명에 이릅니다. 이것도 공식 통계죠. 사실은 공식 통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중국이 체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투쟁들이, 정치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50년대 말에 뭐 반우파 투쟁이나 정풍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60년대 와서는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수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문화대혁명 동안에만 한 2,600여 명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다 합해보면 대략 13,400여 명이 돼요. 그럼 당시에 1950년대의 그 통계인 그 조선인이 111만이었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1.2% 정도 되는 큰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런 그 동북아시아에서 질서 재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중국 동북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그 질서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사람이 1.2%에 이른다는 거죠. 연변을 다녀온 분들은 차창 밖으로 수많은 열사비들을 보셨을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있는데요. 중국의 한족 시인인데 하경지라는 사람의 시가 많이 회자됩니다.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열사비. 그 정도로 조선족들이 사는 곳에는 열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선족들은 일부 조선족들은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중국 사회에서 조선족 사회의 이런 그 혁명 정신에 대해서 또 이런 희생에 대해서 나름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중국의 통계를 보면 일제 때부터 그 희생된 사람들을 포함하면 17,700여 명에 이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연변 지역에서 그 열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통계가 17,700여 명에 이르는데, 그 중에 16,582명이 16,582명, 퍼센티지는 93.5%가 조선족이라고 중국이 만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변 지역은 조선족이 다수가 살았고, 또 그들이 적극적으로 항일 또는 국공내전의 해방전쟁에 참여해서 희생됐다는 것을 이 통계가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이 독립운동의 무장투쟁의 장으로서 기능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침략에 대한 이제 조선인의 초기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압박하기 시작했던 1800년대 말부터 일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미사변, 을미의병, 을미사변 직후에 있었던 을미의병이나 을사늑약 이후의 을사의병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유생들과 민초들이 그 주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07년 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고종을 폐위하고 군대를 해산하게 되면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조금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 무렵에 물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항일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1907년에 이르러서는 명실공히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했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남녀노소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창의하게 되고 그래서 항일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독립운동은 한반도 밖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이제 한반도 밖에서도 중국 동북 지역과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지역 등등을 이제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초기에는 즉 그래도 한반도 안에서 항일 투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때는 한반도 안에서도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략 보면 1907년 정미의병 이후부터 1913년경까지 한반도 내에서 있었던 그 적극적인 이제 항일 활동을 보면 연인원 14만 2천여 명이 참여해서 2,869차례에 걸쳐 일본군과 교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희생된 사람만도 16,700여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직후에는 그래도 한반도 안에서 항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그 여지 속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항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한반도 안에서 항일을 했던 그 사람들의 그 결의도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많이 보실 텐데요. 굉장히 낯이 익죠. 얼마 전에 있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패러디해서 이 사진이 또 유명해졌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1908년에 맥킨지라고 하는 프레데릭 맥킨지라고 하는 영국의 한 특파원이 조선에 와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쓴 책이었습니다. 이 맥킨지가 취재 과정에서 이런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어린 앳된 소년도 있고 좀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근데 모습은 뭐 이들이 어떻게 싸울까 할 정도로 잘 훈련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결의는 대단했었습니다. 그 맥킨지가 이들에게 왜 상대도 안 되는데 싸우려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겠죠.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이보다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들이 자유가 뭔지를 알아서라기보다 누군가가 우리를 침략했고 짓밟았다는 그런 것이 이들로 하여금 분기탱천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반도 안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초기에는 했었지만 더 이상 하게 되지 못했던 것, 그것이 결국은 무장투쟁의 무대를 중국 동북지역으로 옮긴 이유였다라고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 동북지역은 무장투쟁을 할 만한 충분한 정치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 인적인 구성을 보면요, 대략 1910년경에 북간도와 서간도 지역에 약 10만 명 정도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경에는 북간도, 서간도를 다 합하면 한 46만 명 정도가 이미 배 이상이 모여들어서 충분한 인적, 그런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학교가 설립이 되고 또 독립운동 단체들이 결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전서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1906년에 이상설 선생이 세운 서전서숙이나 또 서간도의 무당 이회영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 지사들이 세웠던 신흥무관학교 등등이 당시에 세워졌던 그런 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교육기관은 단순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독립 전사를
키우는 그런 기능도 이제 같이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0년대 들어서 우리가 완전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서로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 달랐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독립 외교론을 주장을 했고, 이동희 선생을 비롯한 분들은 무슨 소리냐, 모두가 다 죽게 되더라도 낫과 꽃갱이를 들고라도 싸워야지 하는 그 무장투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창호 선생 같은 몇몇 분들은 다 일리가 있는데, 그래, 당장은 교육을 통해서 독립을 준비하자.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일어서자. 뭐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1919년 3.1운동 무렵까지는 독립준비론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일부 서간도 지역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펴거나 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지만, 대체로 동북지역 안에서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그런데 1919년 3.1운동 이후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1918년이죠. 무오년에, 양력으로는 19년 2월 1일인데요. 음력으로는 이제 무오년이어서 이제 무오독립선언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요. 대한독립선언이 길림성에서 발표됩니다. 일부에서는 그 대종교의 중광단이 있었던 왕청에서 발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모 독립선언이 3.1운동, 즉 기미 독립선언이 있었던 것에 앞서서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의 39명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6탄 혈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인 3월 13일 날 용정에서 3.1운동 후속운동의 성격을 갖기도 하는 그런 대규모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3.1.3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들이 밀집해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잇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대략 5월 초까지 한 70여 곳에서 크고 작은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 조직들이 결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1920년부터는 직접적인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장투쟁의 시작은 사실 잘 안 알려졌지만 1920년 1월 초에 있었던 15만 원 탈취 사건이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장투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현금 수송을 하는 수송 마차를 습격해서 15만 원을 탈취하게 되죠. 철혈 광복단들을 중심으로 한 6명의 대원들이요. 근데 안타깝게도 탈취는 성공하지만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총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결국 밀고자에 의해서 이들이 다 잡히게 되면서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튼 1920년 그 이후에 1920년 6월에 봉오동에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봉오동 전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중국 동북 지역에서 있었던 첫 일본군을 상대로 한 전투였는데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10월에 가서는 청산리 전투를 해서 대첩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족 사회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조선족 사회를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조선족 사회는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아주 큰 이동을 한 그런 그 집단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45년 해방될 무렵까지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거주한 조선인들은 언제 일제로부터 벗어나나 그리고 언제 내가 고향으로 가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변 조선족 사회에서는 나그네 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함경도 사투리로 남편을 말하는데 연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결국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의식은 결국은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선족들은 대체로 1945년 또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는 대체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족 그 작가 중에 뭐 잘 알려진 또 조선의용군 마지막 분대장이라는 글도 썼고 실제 마지막 분대장 역할을 했었던 그 김학철 선생의 책을 보면 해랑강아 말하라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대체로 1950년대 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쓴 그런 소설인데요. 영수 오라바제는 이제 가나 엉덩이가 반쯤 떠서 살더니 며칠 전에 앞들에 백양나무 몇 그루를 갖다 심었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50년 무렵까지는 그냥 언젠든 훌쩍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이제는 이곳에 정착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중국에 남았던 사람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중국 국민으로서 잘 정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가 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즉 조선족에게는 또 다른 차원에서 나그네 의식이 발동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조선족 동포들이 1990년대 이후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돈벌이 삼아 떠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동북 지역에는 전체의 4분의 1 정도도 채 안 되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현재 조선족 동포들의 인구 분포를 보면요, 1990년
2000년 무렵에 조선족이 제일 많았었는데 2000년 인구 조사를 보면 192만 3,800여 명이었는데 이게 제일 많을 때였습니다. 공식 통계상으로. 근데 현재는 한국에 한 80여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 한 20만여 명, 그 다음에 중국 동북지역 밖의 연해지역 개방도시 등에 한 50여만 명이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 원래 조선족 동포들이 주로 살아왔던 중국 동북지역에는 50만 명도 안 된다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실제 조선족 동포들이 사는 곳을 보면 한국에도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이렇게 집거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도 청도나 천진 또는 상해, 북경 등지에 이런 새로운 집거지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재영역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중국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온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 동북 지역 밖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족 사회의 변화 양상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동북 지역 안에 있는 민족 거점이 상실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압록강 상류에 있는 장백현, 조선족 자치현인 장백현이 있고요. 그 외에 동북 지역 곳곳에 조선족 자치향진들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50여 개가 됐었는데요. 한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 4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또 1000여 개 이상의 마을들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 향진들이 대도시 근처에 있던 향진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흡수됐고 또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향진들은 그 이름이 이제 철회가 된 그런 곳이 많아서 현재는 30여 개도 채 안 남은 듯합니다. 30여 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농촌 마을은 뭐 사람들이 살지 않거나 살아도 노인들만 사는 그런 곳이 되고요. 또 마을에도 학교가 즐비했었는데 이제는 현과 시급의 학교가 하나, 두 개로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조선족 동포들이 이제는 뭐 5세, 6세로 이렇게 더 이렇게 늘어나면서 민족 의식도 이제 크게 약화돼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한국과의 불편한 관계나 한국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민족 의식을 약하게 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조선족 사회의 이런 변화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동북 지역의 조선족들이 사는 지역은 서울의 변두리 이상의 큰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연길 시내의 모습인데요. 이게 연길의 야경 모습입니다. 한국 내의 조선족 사회의 변화 모습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이주 초기에는 개인별 노동 이주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가족 단위 생활 이주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이제 비자 문제로 인해서 장기 체류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뭐 비자 문제가 없다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단기 및 수시 체류 혹은 정주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점점 한국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조선족 기성 조선족들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선은 일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조선족 동포들이 3D 업종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다면 젊은이들은 그런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그 강점을 살려서 가이드를 하거나 파면을 하거나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경향이 많고요. 뭐 또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기회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민족의식이 특히 그 친한국적 의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그 초국가적 세계적인 초국가적 이동이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조선족 사회는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 한국 외교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 나가 있는 나라의 수가 뭐 매년 그 통계 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180개 나라가 넘게 나가서 삽니다. 근데 200만도 안 되는 조선족 동포들이 나가 사는 곳도 뭐 많게는 100여 개 나라에 이를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농촌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조선족 동포들이요. 근데 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농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조선족 동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모습과 유사했었습니다. 즉 가족들 간의 끈끈한 그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가족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즉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관계 자체가 이전처럼 이렇게 집중되지 않아서 관계가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해 갖는 관심은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역사적 측면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독립운동의 전장이었고 또 조선족 동포들이 사는 곳이다 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북 지역은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만 생각할 수 해서는 안 되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반도 안에 갇혀서 살고 특히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한에 의해서 대륙과 단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살면서 우리는 대륙적 상상력을 잃게 됐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중국 동북 지역은 한반도를 넘어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시점은 근대 이전에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느슨해서 서로 섞이고 융합했던 그런 시절처럼 다시 나라와 나라 간의 경계가 낮아져서 쉽게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는 여전히 21세기의 트렌드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낮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시아의 질서도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중국 동북 지역은 휴전선 넘어 북한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두만강과 압록강을 통해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회로입니다. 또 중국 동북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살아온 조선족 동포들은 한중 간 관계 증진을 위한 매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한다면,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한다면 향후 동북아시아 질서가 재편될 그런 시대에 훨씬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장황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